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의 별표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저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춥죠, 나오시는데?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서울이 오늘 아침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네네, 낮 기온은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바이든 이제 당선인으로 불러야겠죠. 네.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소송전 뭐 계속 이제 보니까 재검표 한다 이것 다 뭐 기각됐지만 또 계속 이어간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당선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조하고 있고요. 자, 바이든 시대 그 양국 관계 뭐 달라질 거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네.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동맹 관계마저도 일종의 이제 게임의 법칙처럼 예. 만들어 버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예. 특히 한미 간의 가장 큰 최근의 현안이었던 방위비 이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이제 워싱턴의 인사이더였고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어떤 정도의 예측 가능한 안정성 같은 걸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그런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이 동맹의 가치로 돌아가서 예. 조금은 더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한미 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이게 뭐 외교 관계도 그렇고 이제 뭐 금융시장도 그렇고 사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네.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겠네요. 자,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초청했는데 하필 이 시점에 왜 뭐 이런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 같지는 않고요. 예. 예정돼 있던 일정인데 예. 이게 이제 대선 결과가 조기 확정이 안 되면서 예. 다소 시점이 애매해졌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동맹 관계의 외무장관 회담을 예. 연기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방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논의를 하기는 좀 상황상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정부가 이양이 되는데 그때까지 남북 관계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할지 이런 것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예. 아마 바이든 당선인 쪽을 접촉을 하긴 할 텐데요. 예. 그 접촉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왜냐하면 한쪽은 지금 대선 불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아직 그 정권 인수 과정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을 하더라도 막 비공개 접촉 정도가 될 거고 네. 어느 정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나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탐색을 해보는 그런 정도의 접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외교 결례니 또는 불쾌하니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방금 광고 나갈 때 저랑 잠깐 얘기 나누셨는데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미리 이 초청한 거를 사실 취소해도 그렇죠.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취소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도 자기 임기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날 새 행정부 출범 전까지 안정적 상황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치적 야심이 큰 분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영향력 이런 것도 일정하게 이후의 영향력 이런 것도 일정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시점상 다소 미묘하긴 하지만 예정됐던 대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기왕에 간 거 큰 어떤 이 무리를 혹은 부담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 그런 과제가 강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국내 주요 정치인들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다, 진중하다 이런 분으로 유명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가 국내 정치인 중에서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SNS 축하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만큼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게 이제 순조롭지 못하고 예. 원만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복원하고 또 긴밀하게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의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 그동안에는 좀 지나치게 신중한 거 아니냐. 돌다리도 다 두들겨보고 건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마 가장 먼저 그런 축하글을 SNS에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단적으로는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행보를 앞으로 이제 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 이런 우리말로 이렇게 굳이 영어로 안 하고 이렇게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전 주한미 대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그게 이제 한미 관계의 어떤 이 동맹의 그런 중요성과 또 그 긴밀함을 상징하는 용어처럼 돼 있는데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걸 반복을 하신 것 같고 정부로서도 이번에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선언한 시점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기왕 그렇게 메시지를 냈다면 이후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동안에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약화됐거나 무너졌던 그런 한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펼쳐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국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주말 사이 여론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게 나왔는데 추 장관 쪽이 37%다. 윤 총장 쪽이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추 장관 쪽이 더 크다 이런 전반적인 답변인데 이게 무엇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이런 잘잘못을 여론조사로 가린다는 게 과연 이게 이제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끊이지 않고 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 공권력 그리고 법무행정을 대표하는 두 축이 법무사법행정을 대표하는 두 축이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재신임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이 이 정부의 결과와 다르다. 그래서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점을 용납하기 어렵다면 해임을 해야 되고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기가 있더라도. 그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 개혁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화 속에서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추 장관이나 여당에게 좀 자제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각 얘기도 연말에 나오는데 그 개각을 어떤 계기로 해서 법무장관을 교체하거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상황이고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임명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명된 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갈등 관련해서 또 오늘도 또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오후 2시입니다. 대검찰청에 직접 가서 이 검찰의 특활비 내역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예, 이렇게 네, 계획인데 현장 조사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좀 그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정부 예산 내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예산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업무의 기밀성이나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라든지 또 정보 업무라든지 군 관련 이런 업무라든지 네네. 여기에 이제 제한적으로 그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과거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라는 혐의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안이고 예. 그 이후로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규모도 좀 줄었고 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고 이게 저희 정의당의 그 노회찬 대표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불가피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이라든지 또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추 장관께서 이번에 이제 이 쌈짓돈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검의 특활비 그 집행의 불투명성, 특히 이제 마음에 드는 곳에는 많이 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는 안 내려보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시시비비는 좀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반론 비슷하게 제기가 되는 게 과거에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상납받았듯이 대검에 배정된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의 일부분을 법무부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와요. 저는 그렇다면은 기왕에 그런 어떤 문제 제기까지도 이번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고 만약 아무리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쓰이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의적으로 자신들의 측근에게는 많이 내려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청에는 안 내려보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문제죠. 예. 제가 방금 전에 그 여론조사 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크냐 이거 제가 간단히 그 숫자를 언급드렸었는데 이 관련해서 좀 여론조사 내용 좀 제가 간단히 좀 짚어보고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총장 그 특활비가 뭐 영수증 처리 없이 뭐 이루어졌다. 뭐 이걸 마치 뭐 그냥 뭐 쌈짓돈처럼 썼다 이런 얘기를 이제 추 장관 쪽에서 또 여당 의원들이 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검이 원래 법무부 외청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뭐 쓸 수 있는 건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대검에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검에서 그 대검 내부의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일선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특활비가 그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특활비를 쓰는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좀 보완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이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무부가 다 그 특활비를 집행을 한다. 그래서 뭐 검찰에 대한 특활비란 없다. 뭐 이런 답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과 다소는 모순되는데 그런 모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하게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좀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그 정부 예산에 있어서 지극히 예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화되고 정말 불효불급하고 불가피한 곳에만 쓰이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업무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가이드라인 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의 공개 이런 어떤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요.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2강 구도인데 그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뭐 야권 재편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반향이 있는 겁니까?
일단 반향이 없는 것 같고요.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이 네. 뭐 그 사람 생각이다 이렇게 일축을 네. 해버렸기 때문에 예.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고리로 예. 야권이 뭔가 이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나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고 네. 기왕에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라는 라운드가 펼쳐진다면 네. 이게 이제 차기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거기에는 뭐 본인의 희망사항도 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예.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 담당하고 있는 이슈팀의 손성훈 기자 함께합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스튜디오 처음 오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네, 긴장되네요. 그래? 네. 표정은 별로 긴장돼 보이지 않는데. 네. 네. 자, 일단 그 첫 아이템은 우리가 뭐 대선, 미대선 요거 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바이든 당선인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바이든 후보 역전 스토리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예. 네, 우선 현지 시간으로 선거 당일인 3일 0시 전 세계를 108시간 가까이 숨죽이게 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0시 뉴햄프셔주 최북단 산골 마을인 딕스빌 노치에서 투표와 동시에 개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 60여 년째 이곳에서 늘 대선의 첫 테이프가 끊어졌는데요. 이곳은 최근 5개 대선 중 4번이나 대통령 승리를 맞춘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2004년에 조지 W. 부시, 예. 2008년과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을 예. 대통령으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유권자 5명이 모두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죠. 5명이요. 네. 5명의 힘이 크네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역대급으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 선거였는데요. 예. 바이든이 낙승할 것이라는 주요 미국 매체들의 예상을 뒤집고 초접전을 이뤘는데요. 네. 심지어 이번 선거 최대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 표 격차가 예. 단 665표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득표율로는 49.4%로 두 후보가 같았죠. 예, 방금 말씀하시기 뭐 역대급 심장 뭐 쫄깃하게 쫄깃. 한다. 네. 예, 네. 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에는 바이든 예. 후보가 우승하지 않을까 싶었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앞서면서 예. 나의 예상이 틀렸겠다라고 아하.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에 바이든 후보는 뉴욕, 버몬트 등 동북부와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서부에서는 앞섰는데 예.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에서는 초반에 승리를 못 잡았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 와중에 트럼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텍사스에서 이겼고 세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플로리다는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형식 탓에 바이든이 앞설 것이라 예상됐던 것과 달리 붉은 깃발이 꽂히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점점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예상 또한 틀렸다 싶었는데 네,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이 갑자기 역전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에 유리한 대도시 개표율이 농촌보다 낮았고 예. 또 바이든에 유리한 사전투표 집계도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쓸어갔던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각각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로 트럼프의 등을 돌리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특히 마지막에 바이든이 이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쪽에서 역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214대 253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예. 마침내 선거인당 20명의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이 역전에 성공하는데요. 한때 두 후보의 득표율은 12.7%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면서 트럼프 그렇죠. 예. 대통령이 예. 앞서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12.7%면 거의 네. 뭐 트럼프가 된 걸로 사실은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바이든에 유리한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바이든이 맹추격을 했고요. 네. 95% 개표 시점에서는 아예 뒤집기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주 20명과 네바다주 6명을 포함해 총 279명의 선거인단 바이든은 확보를 했고요. 예. 매직 넘버 270명을 넘으면서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 펜실베니아주가 이전에는 힐러리 전 2016년이었죠? 네. 후보가 역전패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시 역전패가
단 0.7%포인트로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은 유세 마지막 날까지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을 이틀 연속 공략을 했습니다. 결국 개표가 98% 진행된 7일 오후 8시 50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 자격을 얻었는데요. 그때 그가 트럼프보다 더 확보한 유권자는 단 37,298표로 0.55%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사상 최다 득표수로 이제 당선되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선거에서 7천만 표 이상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 바이든 당선인 이제 승리 연설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오후 8시 50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성 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거론을 했고요. 또 기후변화를 억제해 지구를 구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인종, 환경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이번에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기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 연설은 우리가 방점을 두면 통합, 치유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연설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서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상이 드러났는데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에는 코로나 대응이나 인종차별 문제 등을 놓고 두 쪽으로 나눠서 분열과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아예 개표를 둘러싸고 양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런 걱정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선거가 끝나더라도 양 진영 간에 계속 그 갈등 계속될 것이고 시위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폭력 사태, 폭동, 심지어 내전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 선거 결과 승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7일 자신의 패배 소식을 본인 소유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요. 곧바로 불복 성명으로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후보가 서둘러 거짓 승자 행세를 하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월요일부터 적법한 승자가 취임할 수 있도록 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 당선인 확정 전부터 불복을 시사해 왔습니다. 5일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적 투표를 계산하면 민주당이 선거를 훔쳐갈 수 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손상원 한글보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도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듣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라디오 앱으로요. 그 닉네임 조 바이든님입니다. 그 얼른 이런 또 닉네임을 또 얻으신 것 같은데 손성원 기자님 목소리 예쁘세요. 침착하고 말씀 잘하시네요. 이런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와 YTN 앱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송 기자.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 그리고 이런 부정투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 냈지만 기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 멈추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지금 개표 관련 소송을 계속 제기하면서 지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 참관인이 접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조지아주에서는 우편 투표가 접수 시한을 넘기면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 떼를 좀 쓰고 있습니다. 떼를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스콘신에서는 아예 재개표를 요구한 상태고요. 재개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시작되면서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중단 소송이 제기가 되면 연방대법원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례가 있나요? 네, 전례가 있습니다. 2000년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이 바로 그 전례인데요. 당시 조지 W. 부시가 당선됐는데 부시와 엘고어 후보 간 격차가 0.05%포인트에 불과해 주 법 규정상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결과 반대로 엘고어가 이긴 것으로 또 나온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은 부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항상 트위터를 애용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트위터 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제재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번 투표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네. 실제로 4일 자정 바이든의 연설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대승했는데 민주당이 표를 훔쳤다. 근데 그러자 트위터는 바로 경고 딱지를 그 위에 붙였고요. 실제로 7일 기준 트위터에서 루저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사용자 목록 중 트럼프 계정이 맨 위에 뜨기도 한 좀 우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계속 그랬냐면은 그전에도 이제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항상 그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도 질 것이 어찌 보면 또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이제 자긴 지더라도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트럼프의 불복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정식 출범 준비 들어갔습니다. 그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승리가 확정되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그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한다. 이러면서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 합의 등 각종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이 새 대통령을 선택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에게 축하를 건넨다.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 함께 일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껄끄러웠던 그 지도자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만은 아니죠. 네, 특히 이제 서유럽 쪽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든지 많습니다. 자, 지금 한국일보 손성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 우물정자 0945번으로 50원 유료 문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 기자. 다음으로요. 네. 지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트위터 하나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바이든 해리스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 자유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만 경쟁 상대가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서 총리 명의의 축하 인사를 전해온 어떤 그 이전의 관행에 따라서 당선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 무엇보다 사실 그 중국에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사실 궁금한데 반응 아직 없죠? 네, 중국 정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메시지는 물론 관영 매체의 환영 보도조차 나오지 않았고요. 차기 행정부도 대중국 정책만큼은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서 아무래도 향후 미중 관계를 놓고 중국이 고민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중국 우리 얘기하면서 또 타이완, 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만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간 미국을 중국에 맞선 방패막이로 활용해온 대만의 차잉잉원 총통은 지난 1월 12일 바이든 당선인이 자기에게 보낸 재선 축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축하할 차례다. 상호 우위를 발전시키고 함께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썼습니다. 그 타조 클럽으로 불리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브라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둘 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코로나 다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축하 메시지 없어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좌파 성향이면서도 트럼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경솔하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를 보류했고요. 브라질의 트럼프로 유명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에 아예 침묵을 지켰고 권위주의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제 이슈 코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이슈팀의 손성원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심 4부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저 YTN 라디오 앱으로 HSAP 2000님이 저를 칭찬하는 목소리를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진행 짱이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또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접속자를 확 늘려주는 조은지 기자 함께 나와 있어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 조은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 네, 제가 봉변을 당했죠. 트럼프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때문에 1분 그러니까요.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제 삶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줄이야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미 대선 특집인 것 같아서 관련 소식으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만 지켰어도 안 그랬어요. 왜냐면 그쵸. 그때 오전 8시 반에 8시 반에 시작한다고 해놓고 한 15분 그렇죠. 쯤 늦어서 시작을 네. 했어요. 그거 맞추느라고 그때. 그러니까 항의라도 해야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네. 트럼프 대통령인데 또 골프 광안입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 네. 바이든이 이겼다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뭐 하고 있었죠? 골프 치고 있었죠. 그렇죠. 자기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네. 치고 있었습니다. 네. 골프 광이에요. 예. 미국이랑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골프장만 17개입니다. 네. 타이거 우즈, 더스틴 존슨 등 톰 랭커랑도 자주 라운딩을 하고요. 예. 트럼프 골프 카운트.com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몇 번 했는지 예. 트럼프가 몇 번 골프를 쳤는지 세는 사이트인데 예. 당선 이후 어제까지 141번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141번요. 네, 매년 35번 꼴인데 뭐 우리나라 정서랑은 사실 좀 안 맞긴 해요. 예. 근데 이제 핸디캡도 2.8이래요. 이거라고 하면 이제 파가 72타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 어휴. 2.8 정도다. 그러니까 예. 완전한 싱글 골프인 거죠. 예. 트럼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또 그 직전 조지 부시 대통령 등 최근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골프 애호가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네. 그럼 골프 이분도 치지 않습니까? 네. 치긴 치는데 보니까 골프 클럽 회원권이 2군데 있고요. 예. 핸디캡도 6.7 정도로 역시 싱글 골퍼라고 합니다. 예. 다만 공개 골프를 친 건 2018년이 마지막이고요. 예. 트럼프 정도로 골프 광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열광하는 스포츠죠. 미식 축구랑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 미식 축구팀에서 직접 뛴 적이 있고 아, 그래요? 네, 그 고향인 필라델피아 연고의 미식 축구팀 또 야구팀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2009년 월드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와 뉴욕 양키스가 붙었을 때 야구장을 직접 찾은 적도 있습니다. 아하. 골프보다는 야구. 네. 골프보다는 미식축구. 네. 자, 그러면 이게 스포츠 뭘 즐기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뭐랄까요? 앞으로 이게 이제 바이든은 네.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이제 정치를 할 것이고 네. 트럼프가 그동안 보여준 걸 알고 있고 네. 두 사람의 어떤 메시지 차이가 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종목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 예. 종목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왔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 이제 해묵은 화두 중에 하나가 남녀 선수가 같은 연봉을 받아야 되냐, 네. 같은 상금을 받는 게 맞냐, 이런 게 굉장히 해묵은 논쟁인데 예.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남녀 동일 임금을 달라 이러면서 소송을 낸 적이 있거든요. 예. 남녀 임금이 다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6,600만 달러, 800억 원의 소송을 냈어요. 근데 예.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당선인이 SNS에 이제 선수들한테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응원을 했고요. 예. 미국 축구연맹에는 당장 동일 임금 줘라, 남녀한테 같이 줘라. 아니면 내가 대통령 됐을 때 월드컵 출전 지원금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될 거다라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예. 지금쯤 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불편했던 종목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재임 기간 내내 엇박자 냈던 불편한 관계였던 미식 대표적인 종목, 네, 예. NFL이죠. 예. 2016년에 흑인이 이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예.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가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네. 국가 연주 때 무릎 꿇기를 꿇기. 했어요. 예. 이거 유명하죠. 그 뜻은 유색 인종을 탄압하는 나라에 존경을 표할 수 없다. 이러면서 국민의례를 사실상 보이콧한 겁니다. 예.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지금도 대표적인 제스처인데요.
이걸 본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했습니다. 저 개 땡땡. 네, 당장 끌어내. 뭐 너는 해고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때도 you're fired. 네, you're fired 했거든요. 예. 그러니 선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무릎 꿇기는 애국심의 문제지 인종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일축해버렸거든요. 이후에 계속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고요. NBA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 가장 큰 액션 취했던 게 NBA잖아요. 코트 바닥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문구 새기고 유니폼에도 이제 추모 메시지 적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스포츠에 정치 개입시켜봤자 농구 니네한테도 안 좋다. 사람들은 그런 행위에 분노하고 농구 시청률도 보니까 요새 계속 하락세지 않냐 이러면서 또 비꼬 왔어요. 여기에 또 NBA 역대 최강 뭐 이제 해묵은 화두인데 이것도 마이클 조던이냐 르브론 제임스냐 누가 낫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체 없이 야, 당연히 조던이지. 조던은 정치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악연이나 역사 때문인지 어제 르브론 제임스가 SNS에 폭풍 업데이트를 막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You're fired 올린 그 얘기한 거를 막 올렸고요. 또 지난 2016년 챔프전에서 자기가 이제 이거달라 선수의 슛을 블록하는 장면이 그 NBA의 되게 명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얼굴을 합성해서 올린 다음에 이제 블록 당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록 당하는 그런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 시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바이든 당선인 정해졌습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을 홈으로 쓰는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가 내년 개막전 시구에 바이든 당선인 초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100년 넘은 미국 전통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한 번도 시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뭐 무릎 꿇는 선수 없겠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직까지 투표, 개표 결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백악관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질까요? 자, 사건 인법 코너에서 구자룡 변호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네. 트럼프가 끝까지 백악관 안 떠나면,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임기가 종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보통 어떤 장소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이제 합법적인 이제 권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관사 집무실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불법 체류자 신체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퇴거불응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뉴스위크지 보니까 트럼프를 경호했던 비밀 경호국이 결국은 내쫓을 때는 이제 내쫓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자신을 보호했던 사람에게 의해서 쫓겨짐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은 우리가 예상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 대통령의 임기는 당연히 법률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수정헌법 20조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종료가 규정된 1월 20일 낮 12시에 끝난다. 후임자들의 임기도 그때 시작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아예 수정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뭐 적용에 있어서 탄력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1월 20일 내년 1월 20일 2021년 정오 12시. 자, 미국 역사상 전임 대통령이 권력 이양 뭐 거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밀의 경호국 그 요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거나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초유의 사태다. 너무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정치인들이 법률뿐만 아니라 관례에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관례에 의한 룰도 잘 지키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하기 전까지 재선을 하는 게 그땐 법에 없었는데도 관례로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잘 지키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도 승복을 하는 것이 미국에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양을 거부했다, 뭐 승복을 안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4년 전에 힐러리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전화해서 승복하고 축하한다. 트럼프에게.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패배자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승자가 승리 선언을 하는 게 이제 거의 공식처럼 관례가 되어 있고요. 더 앞으로 나가면 정말 유명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엘고어하고 부시 아들 부시의 선거 많이 회자되는데 2000년도. 2000년도. 그때는 심지어 엘고어가
정말 초박빙이어가지고 결과에 살짝 사실은 뭐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죠. 근데 선거가 끝났을 때 승복 선언을 패배 선언을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 다퉈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 다툼을 벌인 다음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또 패배 선언을 또 했습니다. 예. 두 번이나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근데도 두 번이나 했을 정도로 이거는 관례기 때문에 패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 네. 미국의 화합을 위해서 당연한 거다. 이런 게 깔려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모습이 예전에도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 대선 때 경선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공화당 경선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때 손을 번쩍 들었었거든요. 그때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때 그 모습으로 공화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퇴물같이 보이고 트럼프가 시원하게 뭐 사이다처럼 행동한다 이런 반응을 얻었었는데 이게 리얼리티 쇼로 다져진 트럼프의 감각 아니었나. 정치인들은 관례마저도 하지만 나는 그거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자산을 잃을 수 있다. 사람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런 게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켜왔는데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가 기질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나는 지금 이 현재 있는 상황을 그 전에 쌓은 무형의 자산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거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거래의 기술하고도 맞지 않는 거죠. 트럼프의 성향상으로는 지금 관례대로 나는 그걸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현직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기억 속에 보면은 이제 뭐 초선 그다음에 재임까지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재임 실패하는 경우가 오히려 적었다.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10번의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10번이요. 좀 있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 역사를 따지면 굉장히 초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20세기 넘어오면서는 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는 거가 지금 아버지 부시. 지금 아버지 부시. 이번 선거 때문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계속 소환되고 있는데 아버지 부시가 클린턴에게 패하면서 재선 실패한 사례가 가장 마지막 사례입니다. 92년도. 92년이면 이제 한창 그때 91년 그 있잖아요. 당시에 중동 쿠웨이트 걸프전. 걸프전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 사례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래서 그때 전쟁보다 유명한 게 경제 위기다. 근데 지금 이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 경제를 좀 어느 정도 바로 잡았다는 평가가 있는데도 이번에 재선에 실패하게 되면 그 경제 위기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불법 선거 주장하면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니까요. 이게 연방법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선 이후 미국 상황을 지금 반란 사태다라고 규정하고서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 방위군이나 육군 해병대까지 지금 진압을 위해서 동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의회나 법원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사실 마련이 안 돼 있기도 하고요. 이게 군소수권자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이 동원됐던 사례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언론 뭐 제한, 기본권 제한 이래가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삼권 분립에 의한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이제 바뀌면서 대통령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게 사실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게 그만큼 행사하기가 어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이것까지 지금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트럼프로서도 지금 소송전 벌이는 게 베럿을 임명하고 여기까지 온 거는 연방대법원에서 승부를 본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 6대3으로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 미국의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트럼프를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을 분열시키는 악당으로 만드는 역할, 이미지 메이킹이 되겠죠. 군대 얘기 나오면 굉장히 지금 소름 돋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반민주적인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하나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에서 나오는 얘기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뮬러 특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그 위법 행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통령만 아니면 난 당장 기소하겠다라고 아예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그룹이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해 가지고 자산적으로 많이 손실을 입었는데 도이치방크에서의 연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안 될 거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럼 부도 아닙니까? 그럼 천문학적인 무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대통령직 하나에만 지금 뭐 골몰해 가지고 이런 지금 소송전을 벌인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후에 지금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리고
차라리 트럼프로서는 여기서 내 지지세를 규합해가지고 나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공화당에 대해서도 사실 공화당의 뿌리가 깊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아이콘이구나. 바이든의 대척점에 있는 아이콘인 이걸 각인시키는 것이 나의 향후 안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뭐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심지어는 차후에 뭐 다시 도전하겠다. 대선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옛날에 클리블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 한 번 건너뛰고서 다시 당선된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자, 미국의 사법 체계 이게 연방 주 법이 이제 다른 이혼 체계인데 그러면은 이제 연방법에서는 12월 8일까지 개표 끝내고 그 선거인단 확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은 그런데요. 선거인단 확정 방법이 주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이게 지금 이 선거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연방법에서는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라.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그 방법은 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적합한 방법이 선거다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11월 3일까지 선거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우편 투표죠. 근데 지금 11월 3일에 발송한 것까지도 카운트 해줘라. 그러니까 소위는 찍혔는데 지금 도착하는 날짜가 지금 주마다 지금 인정하는 게 다 다르고 한 2, 3일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게 보통인데 뭐 한 20 며칠까지도 인정해라라는 주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바이든이 워낙에 또 마지막 우편 투표에서 몰표를 받은 바람에 트럼프가 마지막에 몰표는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진짜 유권자가 한 게 아닐 것이다. 지금 이게 주법의 이런 지금 다른 부분을 지금 공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몰표라는 말은 그때 그러면 또 바이든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투표 당일에 개표된 건 또 트럼프한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몰표입니까? 이게 지금 카운트된 어떤 특정 부분, 원래 소송이라는 게 자기 유리한 부분만 따서 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어떻게든 그걸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네, 그렇죠. 자, 트럼프가 투표 중단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기각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2차 소송 당연히 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워낙에 좀 이제 특이한 뭐 이거를 지금 각 주를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지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각 주에서 뭐 기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서 결판을 본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9월 달에 배럿 지명하는 거에 대해 논란이 많을 때도 나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연방대법원 갈 거라고 본다. 4대 4의 상황은 좋지 않다. 배럿을 임명해가지고 확실하게 결론을 짓겠다. 지금 연방에서 가는 거는 원래 주 법원을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각이 났더라도 모든 소송을 지금 뭐 소송 선거에 대한 변호인을 지금 뭐 수백 명을 선임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소송은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럿 대법관을 이제 연방 대법관으로 이제 선임할 때에도 이걸 염두에 뒀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인 장본인의 베럿 대법관이 뭐 그렇다고 또 아무리 보수적이지만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정을 할지는 또 그것도 미지수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도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이 직업적 양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충실하고 법 해석에 충실한 다음에 정치적인 것이 뭐 조금 이제 그걸 해석하는 데 작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향 자체를 6대3 뭐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성향을 사실 더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베럿의 임명을 이제 서둘렀다라는 게 정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살짝 다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로버츠 대법관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예전에 플로리다 선거 때도 지금 그 대법관들의 회고록을 보면은 법리적으로 확실하다. 확실했는데 이제 WBC가 그 이후에 전쟁을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확실하다. 하지만 난 그 뭐 결정에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언정 그때 나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트럼프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성향만으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또 그때 선거에서도 증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뭐 선거 결과를 뒤집지 않았거든요. 이건 뒤집는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심의할 사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한다면 나는 이 선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선거의 소송에서도 핵심인데요.
합법적 투표 이외의 것이 지금 개입이 됐다. 예. 결국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정투표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 부정투표는 우편 투표다. 예. 그래서 정당한 유권자가 발송한 것이 맞는지 네. 그리고 적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다 개표가 끝난 데는 이제 재검표 소송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마무리 안 된 데는 이제 중지시키고 그 우편 투표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 예. 이제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인포 코너의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FM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